우리 오빠가 상속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장례식 끝나기도 전에 땅 문서부터 정리했답니다. 아버지는 딸은 시집갔으니 줄 게 없다고 했대요. 저는 평생 간병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실제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산 한번 잘못 나누면 가족이 찢어지고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평생 함께했던 자식들끼리 변호사 앞에서 으르렁대고 조카들끼리도 얼굴을 못 보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한마디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5가지 경우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첫 번째 이유는 간병한 자식에게만 상속을 몰아줬을 때입니다.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형제 자매의 분노와 절연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치매 말기까지 부모를 돌본 자식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자 다른 형제들이 상복을 벗기도 전에 소송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조차 돈이 가족보다 앞서는 순간 가정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의 병상은 외롭고 지독합니다. 매 끼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에 들락거리는 일은 시간도 돈도 감정도 소모시키는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날 가장 많이 돌봤으니 당연히 이 아이에게 주겠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 아닌 제도이고 형제 간 관계는 돈 앞에서 무너지는 종이 다리일 뿐입니다. 간병의 고마움을 인정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식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몰아줬다는 판단이 들면 그 순간부터 가정은 전쟁터로 바뀝니다. 한 사람은 이게 당연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상속장이 공개되는 순간 형제 자매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원수보다 더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김현숙 씨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8년 동안 홀로 간병을 해왔습니다. 큰오빠는 해외에, 둘째 오빠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기에 모든 간병은 김 씨 몫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생계를 위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시골 땅과 주택을 김 씨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두 오빠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한 푼도 없다니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어머니를 돌봤다고 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지 않냐? 김 씨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었다. 간병한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자 큰오빠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그날 이후 김 씨는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울에서 소송장이 날아왔고 유류분 청구가 시작됐습니다. 형제의 카카오톡 단체방은 해체됐고 조카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릴 줄은 몰랐다. 나는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돈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듯 상속은 누가 얼마나 돌봤는가 보다 누가 배제됐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돌봄의 정당함이 아무리 커도 나머지 자식들의 박탈감을 무시하면 그건 새로운 분노를 심는 일이 됩니다. 자식을 차별해서 키우면 원망이 생기듯 유산을 한쪽에만 몰아주면 불화가 생깁니다. 부모의 뜻이었든 자식의 희생 때문이든 남은 자식이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 가족은 끝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형제가 아닌 상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악감정은 대를 이어갑니다. 손주들끼리까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상속은 공평하게 하되 돌봄에 대한 보상은 생전에 따로 주는 방식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을 해준 자식에게는 매달 용돈이나 명예 이전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되 유산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억울함이 사라지고 가족 간의 신뢰도 유지됩니다. 가정을 지키려 했던 부모의 선택이 오히려 가정을 박살내는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돌봄에 대한 보상은 살아있을 때 하십시오. 죽은 뒤에 몰아주는 상속은 선물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족회의 한 번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입니다. 자식들 몰래 유언장을 쓴 부모, 남긴 건
평생 쌓아온 재산이 아니라 형제의 분열과 분노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남긴 결정. 그 종이 한 장이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무언의 침묵으로 남긴 그 한마디, 나는 이 아이에게만 주겠다는 메시지가 가족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어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말 한마디라도 들었더라면 억울함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상처로 남습니다. 유산보다 더 깊은 감정의 상처,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죽기 전 단 한 번의 회의만 있었더라면 상속을 두고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가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말해줬다면 모두가 이해하진 않아도 납득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변호사와 둘이 앉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식들은 장례식 후에야 알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눈물 뒤엔 소송이 기다립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은영 씨 가족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3남 2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5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명절엔 늘 한자리에 모였고 서로 왕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년까지 건강했고 시골에 있는 전답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입원한 뒤 3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변호사로부터 유언장이 전달됐습니다. 그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큰아들에게 서울 아파트 전부를 남긴다. 나머지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자립했기에 더 이상의 상속은 필요 없다.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 아들은 말도 없이 진행된 유언장에 분노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그 과정을 왜 숨겼는가에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넷째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선택이 우리를 갈라놨어요. 결국 유언 무효 소송이 시작됐고 가족들 간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조카들끼리도 더 이상 명절에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손자 결혼식에 초청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은영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좋은 뜻이었을 겁니다. 큰오빠가 부모님 모셨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 뜻을 미리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재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소외됐다는 느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마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자식이었다는, 부모가 나를 끝내 믿지 않았다는 그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속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정당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상속은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남습니다. 가족회의는 단지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뜻을 설명하고 자식들의 감정을 보듬으며 미래의 갈등을 막는 최소한의 예방주사입니다.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누군가 억울해하지 않게 마지막까지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말을 아끼는 게 지혜일 수도 있지만 유산 앞에서의 침묵은 비수가 됩니다. 한 번의 대화로, 한 통의 편지로, 단 한 줄의 설명으로도 형제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문서지만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이해와 위로로 다가올지 상처와 분노로 남을지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긴 건 재산이지만 무너진 건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없이 쓴 유언장이 집안을 파탄낸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세 번째 이유는 형제 중 가장 잘 사는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줬을 때입니다. 너는 잘 사니까 안 줘도 되잖니? 이 한마디가 그 자식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을 남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형평을 생각했다지만 자식은 차별을 느낍니다. 형제 중 가장 잘난 자식이라며 칭찬하던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는 넌 이미 충분하다며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 말이 남긴 건 억울함, 소외감, 그리고 끊어진 가족관계뿐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 없고 힘든 자식에게 더 줘야지. 잘 사는 애는 안 줘도 알아서 살잖아.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산은 필요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균등하게 받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돈이 기준이 되어버린 순간 관계는 망가지고 가족은 원수가 됩니다. 더구나 그 잘난 자식은 자수성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 피땀 흘려 성공했고 형편 어려운 부모와 형제들을 도운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으며 넌 됐다고 선언합니다. 그 자식은 묻습니다. 그럼 나는 부모에게 필요 없는 자식이었습니까?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박영진 씨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대학을 자비로 다녔고 스스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고 명절마다 형제 자매에게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반면 첫째는 수차례 사업 실패로 채무에 시달렸고 둘째는 장기 실직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도왔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불거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박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골 땅은 첫째에게, 주택은 둘째에게. 박 씨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넌 잘 사니까 굳이 줄 필요 없다고. 그 순간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필요 없는 자식이었구나. 형제들은 그래도 내가 낫지 않냐며 오히려 위로하려 했지만 박 씨는 조용히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부모 제사도 따로 지냈습니다. 형제들은 뒤늦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 이후 형제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부모 제사에도 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이 단 하나의 유산 분배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만 아들 취급을 못 받았는지가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이유로 배제당한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넌 알아서 살아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소외입니다. 유산은 금액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너도 내 자식이라는 상징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상처로 남습니다. 유산을 형편 따라 나누고 싶다면 반드시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형편을 고려한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자식은 평생의 배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식은 영영 가족에서 떠납니다. 남긴 건 땅과 집이었지만 잃은 건 자식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의 그 선택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네 번째 이유는 딸은 시집갔으니 안 줘도 된다고 했을 때입니다. 너는 시집갔잖니? 남의 집 식구한테 뭘 또 줘? 이 말을 남긴 순간 부모는 딸의 마음에서 부모 자격을 잃습니다. 딸은 자신을 한 집안의 자식이 아닌 그저 시집 보낸 짐 취급받았다고 느낍니다. 상속을 배제당한 딸은 외칩니다. 시집은 갔지만 엄마 아빠 딸 아닌가요? 그러나 그 외침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유산분배라는 이름의 장부 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분노는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멀쩡하던 형제 자매가 서로 소송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못 보는 사이가 됩니다. 부모는 그저 관습대로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믿고 판단했을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딸도 부모를 돌봤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무엇보다 같은 핏줄입니다. 그런데도 넌 시집갔으니 끝이라는 한마디는 부모에게 받은 마지막 말로 남습니다. 그 말은 딸의 자존심을 짓밟고 평생 품고 살았던 가족에 대한 믿음을 깨버립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윤지연 씨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형 2명은 각각 결혼 후 타지에서 살고 있었고 지연 씨는 결혼 후에도 친정 근처에서 살며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병원 진료, 생일 상차림, 명절 음식까지 대부분 지연 씨가 챙겼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곁을 지킨 건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지연에게는 별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미 시집을 가서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 오빠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잖아. 너도 이해하겠지? 지연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게 허무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집 딸이 아닌 바로 이 집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짐을 싸들고 조용히 떠났고 명절 인사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오빠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습니다. 지연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내 몫을 지운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운 겁니다. 난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걸 유언장으로 확인받은 거죠. 돈보다 더 큰 건 감정입니다. 딸도 자식입니다. 시집을 갔든 성을 바꿨든 부모의 사랑은 절반이어선 안 됩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입니다. 과거엔 딸은 출가 외인이라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무서운 건 소외입니다. 설명도 없이 배려도 없이 단지 시집갔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지웠다면 그 딸은 평생 마음속에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남긴 마지막 말이며 마지막 온기입니다. 그 안에 딸의 이름이 없다면 그 딸은 그 순간부터 마음의 고아가 됩니다. 남긴 건 아파트 한 채였지만 잃은 건 딸 하나였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이것이 바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딸을 배제한 유산 분배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다섯 번째 이유는 큰아들이 알아서 나눌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절대 안 그래. 다 알아서 잘 나눌 거야. 그 믿음이 결국 자식들 사이를 칼로 베듯 가르며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말을 아꼈고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은 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었고 형제애가 아니라 소송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아들이니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으니 그가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생각했던 부모의 믿음은 오히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공평한 분배입니다. 하지만 그걸 맏아들의 인성에 맡긴다는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인간은 돈 앞에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평소 인격이 좋아도 수억 원짜리 유산이 눈앞에 있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형제간 우애보다도 잃어버릴지 모를 기회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내가 잘 알아서 해라 한마디만 남겼다면 그건 불씨 하나만 던지고 떠난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공평하게 나누려는 건가? 의심이 생깁니다. 큰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맡기셨잖아. 나는 어머니 뜻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은 점점 가족의 신뢰를 의심으로 변질시키는 독이 됩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성진 씨 가족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성진 씨는 사남매 중 장남이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 살며 살림과 병간호를 맡아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도시에서 살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부모는 늘 말했습니다. 이 집은 성진이한테 맡긴다. 성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막상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 유언장은 없었고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성진 씨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당황했고 둘째 누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성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셨어. 난 그 말대로 하는 거야.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막내가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목록이 공개되고 그동안 비밀리에 처리된 증여 내역까지 드러났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조용해졌고 서로의 아이들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둘째 누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 성진이가 알아서 해라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김성진 씨 역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 뜻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 지경이네요. 차라리 유언장을 남겨줬으면 지금은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사례에서 보듯 말없이 떠난 부모는 갈등의 씨앗을 남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아들이라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면 오해는 반드시 생깁니다. 형제자매는 그 순간부터 자식이 아닌 상속 경쟁자로 변합니다. 유산 분배는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제도와 기록의 영역입니다. 감정과 믿음에 맡기면 오히려 감정이 상하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공평하게 나눠라는 말보다 더 필요한 건 어떻게 나눌지를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맏아들이 모든 걸 책임질 거라 믿고 떠난 부모의 선택은 결국 집안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침묵이 형제의 등을 돌리겠고 사랑이 아닌 계산을 남겼습니다. 남긴 건 믿음이었지만 남은 건 불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난 부모가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침묵, 한쪽 자식에 대한 편애, 작은 배제 하나가 쌓여서 결국 가족을 쪼갭니다. 유산은 공평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자식들이 억울함 없이 고개 숙일 수 있는 선택, 그게 부모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진짜 유산입니다. 그 선택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은 상처를 짊어진 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잘못된 처신은 부모가 죽은 후 자식들을 적으로 만드는 가장 잔인한 유산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본대요.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 왔을까봐. 전화 한 통에 살 것 같고 답장 하나에 눈물이 난답니다. 주변에선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감정이라면서요. 이 나이의 사랑이라 누군가에겐 기적 같고 누군가에겐 재앙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노년에 시작된 감정은 절박하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에 인생을 맡기면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상도 함께 붕괴됩니다. 오늘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불행은 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엔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늦게 온 인연에 감사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병원 진료가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용히 뒤집힙니다. 감정을 나누던 사이가 돌봄과 의존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어디 갈지 내가 정했고 무엇을 먹을지도 내 취향이 반영됐고 약속 시간, 만남의 장소도 함께 정하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당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정할게요. 이건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처음엔 고맙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말은 줄고 상대의 결정은 늘고 관계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한 명의 결정 한 명의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외출도 자신이 없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약 챙기는 일조차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어느새 연인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어버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9세 이정복 씨는 70대 후반 여성과 2년 넘게 연애를 해오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복 씨는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을 보내면서 생활 전반을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식사 챙겨주는 것도 고맙고 약 봉투 정리해주는 것도 든든했지만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건 먹으면 안 돼요라며 식단을 통제했고 몸이 이러니까 외출은 당분간 안 돼요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부터 당신 병원은 내가 정한 병원으로 가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복 씨는 속이 뻣뻣하게 굳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감정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더 이상 대등한 사이가 아니라 내가 보호받는 존재라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죠. 그 이후 그는 조심스럽게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식사도 스스로 준비하면서 느리더라도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관계가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뀐 역할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반면 충남 논산에 사는 76세 최금자 씨는 자신의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의도적으로 연애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관절 수술 이후 한동안 거동이 불편했지만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거리두기를 했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이 관계에서 약자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예약은 직접 전화했고 간병인을 고용해 연인이 돌봄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가엾게 보거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금도 연인과는 주 2회 만나 산책하고 영화 보고 다른 날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다는 이유로 연인의 보호 아래서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픈 순간에도 주도권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노년의 연애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관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내 삶의 방향까지 맡겨선 안 됩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닙니다. 몸이 흔들릴수록 마음은 더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무너져도 나 자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가 병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비로소 사랑도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두 번째 불행은 경제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노년의 사랑은 의외로 돈에서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지출입니다. 밥값을 내가 한번 내고 생일 선물로 약간의 용돈을 주고 택시비까지 챙겨주는 게 정의자 예의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지출하는 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절하지 않는 상대는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무언의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유, 카드값이 이번 달 좀 많이 나왔네. 병원비가 부담돼서 큰일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반복되면 내가 도와줘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형편을 챙기느라 본인의 필요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노년에는 이런 경제적 손실을 되돌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잘못된 투자나 실수도 다시 일해서 메꿀 수 있지만 노년에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 체력도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문제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한테 마음을 줬다고 말하면 자식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결국 속으로 끙끙 앓다가 더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5세 오정자 씨는 퇴직 후 받는 연금과 적금으로 조심스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요가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자상하고 자주 안부를 챙겨줘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 씨, 사실 내가 병원비가 좀 밀려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 말에 그녀는 몇십만 원을 도와줬고 고맙다며 그가 눈물을 흘리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도 병원비, 약값, 차량 수리비 등 이유는 달라졌지만 돈 요청은 계속됐고 정자 씨는 본인의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월세를 보태준다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그 남성은 나중에 카드까지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자 씨에겐 사랑이니까 괜찮다는 감정으로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남성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고 카드는 이미 한도까지 사용된 뒤였습니다. 정자 씨는 그제야 딸에게 털어놨지만 왜 그런 사람한테 속았냐는 말에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하나를 믿고 내 인생을 건 게 너무 바보 같았던 거예요. 반면 인천 연수구에 사는 73세 박성자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미술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몇 달간 좋은 관계를 이어오던 중 상대가 요즘 수입이 끊겨서 좀 힘들다고 조심스레 말하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도움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우린 연인이 아니라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가 됩니다. 그건 내가 원했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말에 상대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이후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 돈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지키기로 약속했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각자 비용을 내며 부담 없는 선에서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 후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도 지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지키고 싶으면 돈 얘기 나올 때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해요. 한 사람은 감정에 끌려 경제를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경제의 경계를 지켜 감정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은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어준 때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 무장은 감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걸 넘긴 순간부터 사랑은 흔들리고 결국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세 번째 불행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감정이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위로받고 정을 나눈다는 건 분명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그 감정이 균형을 잃는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에도 웃음이 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감정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점점 짙어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전에는 없던 불안이 찾아옵니다. 답장이 늦으면 조바심이 나고 전화가 없으면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도 혼자서 이유를 분석하고 괜히 자책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하루에 12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의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약 먹는 시간도 있고 운동도 귀찮아집니다. 하루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만 채워지고 이전엔 잘 챙기던 건강관리도 인간관계도 일상의 리듬도 무너져 버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이 사라지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진료를 받으면 의사는 말합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스트레스가 심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감정 과부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내 안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의 파괴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8세 최은자 씨는 몇 년 전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외롭던 일상의 생기가 돌고 함께 차 마시고 걸으며 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남성의 연락이 뜸해졌고 은자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자 머리가 지끈거렸고 저녁엔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울었습니다. 그 불안은 가슴 두근거림으로 불면증으로 식욕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노인 우울 초기 증상입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오말순 씨는 같은 연애를 하면서도 스스로의 균형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도 한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 감정이 흔들릴 만큼 이 관계에 깊이 빠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문자가 안 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하루를 흔들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말순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는 꼬박꼬박 챙기며 일주일에 2번씩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남성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 중이지만 그녀는 그 관계를 삶의 일부로 두지 삶의 전부로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휘둘리다 마음이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지키되 자기 자신도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돌보는 힘이 점점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는 것. 그게 노년 연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늦은 사랑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네 번째 불행은 연애가 아니라 봉사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같이 걸어주고 약속을 챙겨주는 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고, 오전엔 병원, 오후엔 반찬 만들어 나눠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연애가 아니라 돌봄 노동이 됩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건강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순간 관계의 흐름이 변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며 손을 잡았던 일이 이젠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로 되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해주는 사람, 약 봉투 정리하는 사람, 속옷 챙겨주는 사람, 즉 간병인으로 바뀝니다. 이 불균형은 아주 빠르게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외출도 줄이고 병원에 같이 가주는 걸 넘어서 약값을 부담하고 생활비까지 일부 보태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고맙다는 말도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고요? 나이 먹어서 사랑받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속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조차도 이 상황을 합리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찾아주겠어?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잖아. 이 사람마저 없으면 정말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나를 그 관계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인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희생과 체념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한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같이 시장도 보고 병원도 동행하며 정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부터 정임 씨의 집으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반찬을 해달라, 약을 찾아달라, 심지어 빨래도 부탁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하루 대부분을 그 사람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말에 양손 가득 약봉지를 들고 가고 외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말에 새벽에 전화 받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가 자식처럼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도 그저 참고 웃어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가 돌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받기만 하는 관계더라고요. 간병인을 구한 게 아니라 연인을 사귀고 싶었던 거였는데 반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4세 윤태임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지만 상대가 무릎이 불편해지며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연애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나는 당신의 연인이 될 수는 있어도 간병인이 될 순 없어요. 상대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오히려 이후엔 그녀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병원은 각자 알아서 가며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임 씨는 말합니다. 내 시간이 없어진 순간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남은 인생을 돌보는 데만 쓰긴 너무 아깝잖아요. 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내어주다 지쳤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과 경계를 분명히 하며 삶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해야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면 그 관계는 반드시 소진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봉사라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불행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노년의 연애, 상대방을 돌보느라 내 삶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진짜 사랑받고 있는 걸까?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다섯 번째 불행은 삶의 중심이 그 사람 하나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나날은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이 지속되면서 조용히 무너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삶입니다. 하루가 점점 그 사람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은 그 사람에게 맞추고 식사도 취향도 가고 싶은 곳도 모두 양보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자식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가던 모임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그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의 일상과 관계, 취미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감정의 기복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좋으면 나도 하루가 편하고 답장이 늦거나 차가운 말투가 느껴지면 온종일 불안에 휩싸입니다.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반복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조이고 잠을 설치고 식욕도 떨어지며 몸까지 망가져갑니다. 노년의 사랑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관계는 균형이 아닌 의존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멀어지거나 연락이 끊기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은 듯한 허무함에 휩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사랑이 결국 더 깊은 외로움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김영분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며 다시 젊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친구들과의 약속은 사라지고 딸과 손주의 전화도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상을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에도 전화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그제야 자신이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다 내 삶을 놓쳐버렸어요. 연애가 아니라 종교처럼 믿고 매달렸던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전북 정읍의 74세 박정임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지역 도서관 봉사활동을 통해 한 남성과 가까워졌지만 내 일상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켰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자주 했지만 라인댄스 모임, 손주 돌보는 날, 친구들과의 약속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성이 당신은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냐며 섭섭함을 토로하자 우린 서로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가까워지면 안 돼요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임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좋았고 지금도 좋지만 내가 나를 잃고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아니에요. 사랑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한 사람은 사랑을 중심에 두다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두다 사랑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감정보다 삶의 균형이 먼저입니다. 마음은 줄 수 있어도 삶 전체를 맡겨선 안 됩니다. 진짜 불행은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 인생을 다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야, 걔 문자 하나에 벌써 5번 휴대폰 봤다며? 어제 화장하고 새벽 산책 나간 거 진짜 걔 때문이야? 친구들 모임 또 안 나왔대. 완전 사랑아리 중이라던데.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달콤한 줄 알았는데 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설렘은 금세 집착이 되고 감정은 폭주하며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지고 체면은 사라지고 친구는 하나둘 떠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덫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헛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헛된 기대입니다. 그 사람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한 몇 번의 대화만으로 마음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서 설레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상상이 너무도 달콤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이번에는 먼저 다가오겠지, 생일에 무언가 준비했겠지. 그런 기대가 가슴속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을수록 고통으로 변합니다. 상대는 평소와 다름없는데 마음속에서는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웃었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혼잣말이 쌓이면서 마음은 금세 뒤엉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만의 기대일 뿐입니다. 헛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대는 아무 의도 없이 친절했을 뿐인데 기대를 품은 사람은 그걸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어긋나는 순간 감정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애정이 미움으로 돌변합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거리를 두게 되며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했는데 그걸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대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받고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다시 기대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 사람은 진심일 거야 라는 생각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무너지고 다시 기대하고 또 실망하면서 감정은 끝없이 소모됩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마음과 자괴감뿐입니다. 노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합니다. 한번 빠지면 더 깊게 빠지고 더 오래 아픕니다. 그래서 헛된 기대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땐 흘려보낼 수 있는 일도 노년에는 평생의 흉터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사는 71세 유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66세 남성과 친해졌습니다. 둘은 커피도 마시고 전시회도 함께 가고 같은 클래스를 들으며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 여사는 이건 분명 연인 사이로 발전할 인연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 내어 혹시 우리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 그냥 친구로서 편했을 뿐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냉정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유 여사의 마음은 무너졌고 이후 문화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동네 사람들과의 수다 자리에서 유 여사는 내가 혼자 드라마 찍은 거지 뭐 다음엔 대본이라도 받아야겠어 라며 웃으며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허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헛된 기대는 웃음 뒤에 긴 한숨을 남깁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눈에 들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몸도 마음도 무리하게 움직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인데도 새벽같이 나가 운동을 시작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걷고 무릎이 아픈 걸 알면서도 하이힐을 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이 무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관절에 무리가 오고 심장은 예전처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아픈 줄도 모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장을 봐가며 요리를 준비하고 피곤한 몸으로 꾸밈새를 유지하고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식사하며 힘을 내는 척합니다. 결국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고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았구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나를 혹사시키고 있었구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무리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마음에 걸리는 행동도 이해하려 애쓰고 자존심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감추며 연기하듯 행동합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낀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을 없애고 무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무리는 결국 감정적 폭발로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쌓인 피로와 억눌림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평소 하지 않던 말이 튀어나오고 감정이 요동치며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상대는 당황하고 멀어집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사랑이 아픔으로 마무리됩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다정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도 관계도 인생도 오래갑니다. 하지만 집착은 그런 여유를 앗아가고 내 삶 전체를 한 사람에게 바치는 위험한 길로 몰아갑니다. 그 무리가 누적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지치고 결국 사랑 자체가 고통으로 남습니다.
실제 사례로 천안에 사는 68세 최 여사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63세 남성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있는 날만 나가던 그녀가 이 남성과 자주 마주치기 위해 하루에 2번씩 노래교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 안 입던 치마를 꺼내 입으며 변화를 줬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줄 알면서도 7cm 힐을 신고 같이 노래 부를 기회가 오면 무대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집에서는 미역국에 소불고기를 해와서 도시락처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프지 말고 좀 천천히 하라며 말렸지만 최 여사는 이 나이에 불타오를 일이 뭐가 있겠어?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갑작스레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과로와 탈수, 디스크 악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후 병문안을 기대했지만 그 남성은 죄송하지만 부담스럽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최 여사는 주변에 사랑도 좋지만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더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말에 담긴 허탈함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감정은 결국 자신을 가장 크게 다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사랑에는 무리보다 여유가, 집착보다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쿵쾅이고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차갑네. 왜 웃지를 않지?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감정을 집어삼킵니다. 평범한 대화도 사소한 농담도 일상적인 행동조차 감정의 도화선이 됩니다. 감정이 집착으로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바빠서라는 말이 날 피하는 거야로 들리고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로 왜곡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상처로 물들이고 상대의 진심을 왜곡하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심장이 조이고 웃음 한 번에 온몸이 전율하며 외면하는 듯한 행동엔 절망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감정의 폭풍은 사실 상대가 아닌 나의 집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도 그 과한 반응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민감하시지? 에서 시작해 점점 무섭다, 부담스럽다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결국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할 관계가 긴장과 경계로 얼어붙게 됩니다. 조금만 말을 아껴도 늦게 답장을 해도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라는 질문이 쏟아지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사랑이 아닌 감정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반응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도 무너뜨립니다. 하루 종일 상대의 SNS를 들여다보며 사진 속 표정을 분석하고 메시지 하나에 수십 번의 의미를 부여하며 말투의 변화에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결국 나를 파괴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칼날이 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집착은 치명적입니다. 말과 행동 하나에 휘둘리는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설렘보다는 안정, 불안보다는 여유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사소한 반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순간 사랑은 지옥의 문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의 요동은 고요해야 할 노년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삶의 균형마저 무너뜨립니다. 말에 예민해질수록 사랑은 멀어지고 고독만 짙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의 66세 이 여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64세 남성과 문자로 자주 소통했습니다. 매일 인사와 안부를 주고받던 중 어느 날 그 남성이 이틀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갔고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혹시 기분 상하게 했나요? 왜 연락을 안 하시죠? 라는 문자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남성은 그냥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라는 답변을 남겼지만 이후 연락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성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웃으며 넘기던 오늘은 바쁘네요 라는 말에도 이젠 나한테 관심 없다는 뜻인가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남성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던 관계였는데 점점 숨막히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이 여사는 지인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문자 하나에 내 인생이 들쑥날쑥했어라며 웃으며 털어놨지만 그 말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사랑이 아닌 감정의 중독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그토록 지켜온 존엄함,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인격이 단 한 사람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말과 행동이 과해지고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됩니다. 상대의 눈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 앞서면 자존심은 사치가 되고 체면은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로 느껴집니다. 과도하게 친절해지고 불편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게 되며 나도 모르게 비위 맞추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기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이야 라며 쿨한 척을 하지만 속은 끓고 마음은 불안정해집니다. 상대가 다른 이성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괜히 짜증이 나며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친절하게 굴고 더 애써 웃고 더 많이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체면을 포기하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챕니다. 요즘 왜 그렇게 애쓰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라는 조언도 체면을 잃은 사람에게는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자존심이란 건 누군가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에 빠진 사랑은 그 자존심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내 감정을 포장하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 사람 앞에서만은 애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자존심이 곧 생존의 무기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태도야말로 노년의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69세 박 할아버지는 동네 요가 교실에서 만난 62세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운동복에 향수를 뿌리고 항상 수업 30분 전부터 자리를 잡았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외워 매번 챙겨갔습니다. 문제는 박 할아버지가 친구들 모임까지 빠지며 그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수업에 지각하자 무슨 일 있냐고 문자, 전화, 심지어 꽃다발까지 보냈습니다. 그 여성은 결국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박 할아버지는 수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네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 사이에선 사랑병 걸린 박 선생이라며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술자리에서 내가 그 나이에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 젊은 애처럼 굴었지 뭐야 라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지만 그 체면은 다시 회복되기 힘들었습니다. 사랑은 좋지만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가슴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품격과 체면 그리고 자존감 위에 서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인연이 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진정한 친구를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외롭지 않게 하루를 나누던 친구들이 점점 뒷전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잔소리로 들리고 충고는 질투처럼 느껴지며 대화는 그 사람 이야기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친구들은 지치고 하나둘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성적 감정에 푹 빠지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평소엔 침착하고 배려심 있던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 모든 판단과 행동이 결정되기 시작하고 친구들의 입장은 무시됩니다. 친구가 아파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의 시간이 우선이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친구들은 소외되고 오랜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사랑이 끝났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이미 멀어졌고 위로받고 싶어도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로운 감정에 매달려 사랑을 줬다가 진짜 소중한 관계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은 견딜 수 있어도 친구 없는 노년의 외로움은 지옥입니다. 그 고독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기력이 없을 때 손잡아줄 사람, 마음 터놓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을 이성에 대한 감정 하나로 잃어버리면 노년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젊은 시절엔 다시 만들 수 있었던 우정도 나이가 들면 결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는 순간 인생의 버팀목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성적 감정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눈치를 줍니다. 조금 천천히 해.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 우리가 보기엔 좀 위험해라는 말들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 모든 말이 귀찮고 마음에 거슬리고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결국 넌 왜 내 행복을 질투해?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는 건 고립된 감정뿐입니다. 실제 사례로 울산에 사는 65세 양 여사는 평소 친구들과 김치 모임이라 불리는 요리 동호회를 매주 즐겼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과 음식도 나누고 건강 이야기부터 자식 자랑까지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던 그녀는 어느 날 60대 후반의 남성과 요가 교실에서 만나 이성적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치 모임에 늦거나 빠지기 시작했고 참석해도 온통 그 남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웃으며 듣고 조심스럽게 충고도 했지만 양 여사는 내가 인생을 좀 즐긴다는데 왜 다들 말이 많아? 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김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남성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양 여사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길로 몸져 누웠습니다. 회복 후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모임에서 양 여사는 김치 담글 줄 아는 건 여전한데 같이 담글 사람이 없네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젠 다시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지만 친구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은 대가는 10년의 우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쉽게 잃고 다시는 쉽게 얻지 못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말리니까 괜히 화내고 며칠째 연락도 안 했다대요.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만 몇천 나갔다더라. 자식들에겐 비밀로 하자며 명의도 넘기려 했대.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감정이 달콤하다고 방심하면 그 끝은 외로움보다 더 깊은 절망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이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방 안, 울리지 않는 전화기, 혼자 먹는 밥상,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침묵은 노인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괜찮다고 애써 말해도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이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작은 배려 하나를 보여주면 그 감정은 곧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환상입니다. 마음의 공백이 커질수록 그 빈자리를 누군가의 존재로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커지며 결국 상대의 말투, 시선, 행동 하나하나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처음이야. 그 사람이 날 보면 항상 웃어줘. 이젠 나 없이 못 산대요. 이런 문장들은 외로움이 빚은 착각의 결과물입니다. 상대는 단지 친절했을 뿐인데 그 친절이 과대 해석되며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노년의 감정은 깊고 절박하기 때문에 마음이 빠지면 속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그 빠른 감정은 한쪽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감정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주변에서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은 끝까지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말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경계하라고 충고하는 자식에게 등을 돌립니다. 넌 몰라. 그 사람은 진심이야. 내가 지금 외로워서 그러는 줄 아니? 라고 말하며 오히려 착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 결과 가장 지켜야 할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에 사로잡혀 외로운 전쟁을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1951년생 정화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년 넘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성격이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 근처 작은 텃밭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약국에서 자주 마주치던 60대 후반 남성에게 혼자 지내시죠? 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로 안부 인사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단지 친절했을 뿐이었지만 정 씨는 그것이 특별한 관심이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 씨는 일부러 약국 앞에서 그 남성을 기다렸고 두세 마디 안부를 주고받는 것을 하루의 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점점 감정은 커졌고 이건 운명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성이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다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몇십만 원을 건넸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남성은 점점 연락을 피했고 약국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본 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고 자신이 혼자 착각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밥도 먹지 못했고 이후 사람을 믿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럽고 주변 시선이 무서워지면서 세상과 단절하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키웁니다. 그 감정은 진실보다 욕망이 앞서며 나를 위해 다가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환상을 향해 집착하게 만듭니다. 노년은 조용하고 단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외로움을 핑계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던지면 돌아오는 건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이성적 사랑이 아닌 감정의 착각은 노후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임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은 결국 당신을 속이게 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노후 자산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 자식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지켜온 그 자산이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돈을 내어주고 미래를 함께하자며 재산 일부를 넘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영원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금전적 손해와 감정적 배신만 남게 됩니다. 노년은 자산을 운용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산을 열어버리는 순간 인생 후반전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감정이 불쑥 찾아오고 제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에 지친 마음에 누군가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면 방어선은 무너지고 지갑은 쉽게 열립니다. 그 사람은 다를 거야. 이번엔 진심일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면 판단력은 흐려지고 결국 통장 비밀번호까지 넘기게 됩니다. 자식에게는 숨기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정에 취해 모든 걸 내어주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은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말년의 삶을 통째로 흔드는 폭탄과 같습니다. 한 번 건넨 돈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호의로 시작된 금전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주택명의 이전, 보증서기, 공동계좌 개설 등 점점 더 깊은 금전적 얽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끝날 때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렵고 가족에게조차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결국 감정은 식고 돈은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노년에 찾아온 사랑의 뒷모습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1955년생 백수님 씨는 정년퇴 직후 30년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 2채를 매입해 월세 수익으로 생활하던 여성입니다. 자녀는 모두 출가했고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유지하던 그녀는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종종 마주치던 남성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몸이 불편하고 형편이 좋지 않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백 씨는 처음에는 도시락을 챙겨주는 등 소소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관계는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 이제 남남처럼 지내지 말자고 말했고 백 씨는 그 말을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자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그는 당신 앞으로 된 집은 내가 관리해 줄게. 통장만 잠깐 맡겨줘라며 점점 더 깊은 요구를 했습니다. 백 씨는 의심 없이 집 열쇠와 통장을 건넸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월세 수익이 끊기고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위임장을 받아 명의를 바꾸려 시도했고 은행 계좌에서는 거액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백 씨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 법적으로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자 왜 그렇게까지 했냐, 사랑인지 돈인지도 구분 못하냐는 말들이 날아왔고 백 씨는 충격과 수치심에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생존의 무기입니다. 그 어떤 감정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 어떤 사랑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 시기에 감정에 흔들려 자산을 건네는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재난입니다. 사랑에 취해 자산을 내어준 사람은 결국 감정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마저 멀어지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노년의 사랑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얽힌 사랑은 단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인해 평생의 안전망을 잃게 만듭니다. 감정보다 재산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스로 망치고 싶지 않다면 감정에 앞서 자산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몰라도 통장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몸이 약해질수록 상대에게 휘둘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외출도 줄고 사람들과의 교류는 좁아집니다. 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누군가 다정한 말투로 접근하고 불편한 몸을 대신 챙겨주기 시작하면 처음엔 고마움이지만 곧 의존으로 바뀌고 의존이 깊어지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 삶 전체가 좌우됩니다. 오늘은 약을 챙겨줬고 내일은 병원에 같이 가줬다고 해서 모레는 내 통장이나 집까지 넘겨주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어느새 감정과 경제, 행동까지 상대의 손에 쥐어진 인형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성적 사랑은 대등한 관계일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약해지면 그 관계는 불균형으로 기울고 그 틈을 감정이 아닌 조종이 채워버립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죄책감을 느끼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에 떨며 하루를 버팁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서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게 되는 순간 모든 판단력은 흐려지고 삶의 주도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내 자신이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기분이 좋을 땐 편안하고 나쁠 땐 벌을 받는 듯 숨죽이는 삶. 건강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내가 약자가 되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 앞에선 늘 감사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늙어서까지 눈치 보고 사랑이란 이름에 붙잡혀 존재를 부정당하는 삶은 비극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1947년생 한경임 씨는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 통증으로 인해 외출이 거의 힘든 상태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아 자주 오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과도 점차 왕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 사는 60대 후반 남성이 자주 짐을 들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며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웃의 배려로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전화를 매일 걸어오기 시작했고 요즘 누구도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 씨는 그의 말에 마음이 열렸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없으면 약국도 못 가고 그의 도움 없이는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에게는 말하지 말고 당신 앞으로 된 통장을 잠깐만 맡겨달라며 접근했고 내가 당신을 위해 다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내세우며 재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점점 통제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말라고 했고 자녀가 연락하면 전화를 끊게 만들었으며 약속 없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실제로 한 씨는 혼자서는 병원도 가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게 되면서 점점 그에게 종속되어 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녀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한 씨 명의로 된 보증서가 만들어진 상태였고 통장에서는 다수의 이체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의 동의라는 말 앞에 조치는 제한적이었고 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그냥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몸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감정에 더 쉽게 휘둘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을 핑계로 삶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힘이 없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다정한 말로 시작되었더라도 그 끝은 통제와 침묵일 뿐입니다. 노년에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주체성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감정은 더 조심해야 하며 아무리 다정해 보여도 경계는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자유는 혼자서 할 수 있음에서 오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랑에 집착하는 순간 그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사랑을 가장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혼자 두고 싶지 않다,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설레고 하루가 환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아닌 계산이 숨어 있다면 그 사랑은 독이 되어 인생을 파괴합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따뜻함에 대한 갈망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은 다정하지만 속셈은 재산, 연금, 집, 보험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연인이지만 속으로는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약하거나 가족과 멀어진 노인은 더 위험합니다. 그 허전함을 파고들어 관심을 주고 눈치를 보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묶어놓은 뒤엔 천천히 요구를 시작합니다. 잠깐 돈 좀 빌려줘. 내 명의로 계약 좀 해줘. 가족에겐 말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면 이미 상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정을 앞세웁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 믿냐는 말로 압박합니다. 말 한마디에 미안함을 느끼게 만들고 당신의 착한 마음을 죄책감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사랑이란 이름 아래 지갑은 열리고 집문서가 움직이며 심지어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 순간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사라집니다. 남는 건 상처와 파괴된 삶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1952년생 장명자 씨는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퇴직 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그녀는 지역 건강센터 프로그램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성은 젠틀하고 배려심 깊어 보였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며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산책을 함께하며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장 씨는 이 남성에게 호감을 넘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이 됐고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 힘들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망설이다가 500만 원을 도와주었고 이후에도 그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도와주었습니다. 그 남성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당신 명의로 집 하나만 해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 챙길게. 장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갑작스레 터졌습니다. 그 남성이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미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성 2명에게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온 전력이 있었고 경찰에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사람의 말이 전부 사랑으로 들렸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이웃들은 그 나이에 속단이라는 눈초리를 보냈고 자식들도 왜 그렇게까지 했냐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계산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겉으로는 연민을 가장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과 금전이 얽히는 순간부터 더럽혀지기 쉽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장고를 위해 눈물을 흘린 것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감정은 절박해서 더 쉽게 속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감정은 가슴으로 느끼되 행동은 머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아끼는 척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재산을 요구하지 않고 진심은 계약서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산된 사랑의 인생을 내어주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철저히 무너뜨릴 뿐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감정적 변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보다는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주변 인연을 정돈하며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감정에 휘둘리는 일은 마치 조용히 닫히려는 문을 다시 거세게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격렬한 감정은 젊은 시절에는 활력이지만 노년엔 재앙입니다. 특히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삶의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고요했던 인생의 말미는 예측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위험합니다. 마음이 비어있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전부를 걸고 싶어집니다. 그 감정은 급속도로 불어나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사람의 말투 하나, 연락시간 하나에도 희비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식사는 뒤로 밀리고 수면은 뒤죽박죽이 되며 평온한 루틴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라집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친구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그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회, 배신감, 분노, 수치심.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었을까라는 자책이 깊어지면 삶의 의욕도 함께 꺼져갑니다. 감정 하나로 인해 인생 후반이 흔들리는 비극은 한두 번의 실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감정의 제어를 포기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1946년생 박경래 씨는 교직에서 퇴직 후 남편과 사별하고 조용한 말년을 보내던 중 공원 벤치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와 젠틀한 행동으로 박 씨의 마음을 끌었고 며칠 뒤 그는 요즘 아침을 함께 먹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씨는 심장이 뛰었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리 이제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이가 되자고 말했고 박 씨는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소형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격분했고 박 씨는 이 나이에 사랑을 찾은 게 뭐가 죄냐며 되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냉정해졌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으며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떠났고 박 씨는 남은 전세금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이미 틀어졌고 친구들 사이에선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뒷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집 밖에 나가지 않았고 병원을 찾은 끝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고요하고 편안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감정 하나에 휘둘린 선택으로 인해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정적 여지는 생각보다 길고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노년의 인생은 정리하고 평온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젊을 때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으며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체력도 없습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도박일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감정의 변수로 얼룩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진짜 평온은 감정이 아니라 균형에서 나옵니다. 감정은 조절할 수 있을 때만 가치 있고 사랑은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후회와 눈물로 채우지 않으려면 지금 감정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중심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감정이 뜨거울수록 노년의 삶은 더 쉽게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제는 평생의 자부심과 체면, 존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담이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난 진작 병원 신세였을 거야. 그날도 내가 이틀을 밥도 안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놓더라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아직 따뜻합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약보다 안부 한마디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빛나게 해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곁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고요한 행복이 따라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친구는 아무 때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전화했는데 바로 받아주는 사람, 지금 당장 밥 먹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나와줄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파괴합니다. 병보다 빠르고 가난보다 아픕니다. 노인이 되면 자식도 가족도 사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친구가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슬픈 이야기도 재미없는 일상도 사소한 걱정도 입 밖으로 털어놓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노인의 삶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갇히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다 문득 울컥하고 TV 속 사연에 괜히 눈물이 나며 문자 하나 없는 휴대폰을 멍하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한 명입니다. 어떤 대단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걷자, 시장 한 바퀴 돌까? 김치 좀 덜어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내 민낯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마음이 아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말없이 손만 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 한 명만 있다면 노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을 문 닫고 지내며 점점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외출은 배달음식 수령이 전부였고 가족이라곤 외국에 사는 딸뿐이라 하루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철 비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을 같이 쓴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산 하나 같이 쓰실래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도 나누고 가끔 같이 병원도 다니고 명절에는 떡국을 함께 끓였습니다. 어느 날은 강 씨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바로 이 친구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강 씨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동행해 병원 수속까지 도왔습니다. 강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처럼 친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쓰러짐을 알아주는 사람, 그 하루의 공백을 눈치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는 체면도 계산도 경쟁도 없습니다. 순수한 존재감 하나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고 있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삶의 승패는 단 하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노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 곁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 늦기 전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돈으로 우열을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래? 걔네는 자식이 해외에서 돈 보내준다더라. 요양원도 싼 데랑 비싼 데랑 천지 차이지.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쉽게 오가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밥값 얘기부터 나옵니다. 여행 얘기를 하더니 은근슬쩍 자랑이 섞이고 집 크기, 손주 용돈 액수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지갑을 비교하며 마음을 줄세우는 사이엔 편안함이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돈을 기준으로 상대를 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든 적든 밥을 사든 얻어먹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 돈 냄새 없는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든든하지만 자식이 병들어 고통받고 누군가는 월세살이지만 마음만은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 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단지 통장, 잔고나 자식의 성공만으로 우위를 나누려는 사람은 결국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친구가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입니다. 밥값을 냈다며 생색을 내거나 자식 자랑을 수시로 하며 넌 뭐하고 사냐는 식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시간은 쉼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밥값을 먼저 내고도 다음에 너 사줘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행 얘기를 꺼내며 넌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데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랑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 얘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들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정호선 씨는 74세입니다. 젊을 때 무역업으로 꽤 성공했지만 IMF 때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조그마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그런 정 씨에겐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태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둘이 매주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만나 단골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점입니다. 백반 가격은 8,000원, 박 씨가 낼 때도 있고 정 씨가 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태는 돈이 많아도 나한텐 전혀 그런 티를 안 낸다. 오히려 나보다 더 검소하다. 우리 둘이 50년 넘게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한 번도 나를 돈으로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박 씨는 명절에도 정 씨를 먼저 챙기고 소소한 선물도 항상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정 씨는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사정이 달라져도 나를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칼날을 나에게도 겨눌 사람입니다. 반대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친구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입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살아야 편안해집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재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런 친구는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지만 진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늙어 행복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친구는 내 허술함을 비웃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문을 잠갔는지 자꾸 확인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계산하다 거스름 돈을 틀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완벽했던 내가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함께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요즘 왜 그래? 정신이 없네. 나이 들었나 봐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웃어줍니다. 깜빡한 일도 웃음으로 넘기고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도 귀엽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주눅 들지 않고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느려지고 부족해집니다.
잊고 실수하고 헷갈리고 넘어집니다. 그럴수록 곁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비웃고 면박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결국 혼자 있으려 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술한 나를 따뜻하게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 친구와 있으면 실수가 부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땐 그랬지 하며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영부 씨는 76세입니다. 그는 요즘 자기답게 늙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시장에 나갔다가 김치 2통을 계산 안 하고 들고 나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본인도 몰랐던 그 상황은 10분쯤 지나서야 깨달았고 허겁지겁 돌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 친구 정경애 씨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경애야, 나 진짜 도둑되는 줄 알았어.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하, 넌 아직도 김치 먹고 싶은 게 그렇게 급했나 보네. 다음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체크해 줄게. 정씨는 상황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쾌하게 넘기며 함께 웃어줬고 그 순간 이영부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늙고 있다는 걸 무섭지 않게 만들어줘.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치매방 집안장이라는 농담 섞인 별명을 붙이고 번갈아 장보기를 함께하며 실수를 체크해주고 웃음을 나눕니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허술해지고 때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창피함이 아니라 괜찮음으로 나를 감싸주는 사람, 바로 그런 친구가 있어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실수를 웃어넘겨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노후입니다. 65세 이후 삶에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실수를 함께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는 잘못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억이 깜빡해도 발음이 꼬여도 말이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허술하게 보지 않고 그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한 명 지금 곁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허술한 순간에도 웃어주는 마음이 결국 당신에게도 웃음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실수해도 괜찮아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함께 해주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네 번째 친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이유이자 하루를 견디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무렇지 않게 깨지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아이고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땐 그런 실수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그 한 번의 바쁨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괜찮은 척해도 속은 허전하고 서럽습니다. 노인의 하루는 누군가와의 약속 하나로 빛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고 평소보다 일찍 밥을 챙겨 먹습니다. 마음이 먼저 나가 있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러다 그 약속이 깨지면 비워둔 시간까지 공허해집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입고 나갈 옷을 다시 벗으며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건가? 나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늙어선 약속을 지키는 친구 한 명이 보석보다 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바꾸지 않고 잊지 않고 사소한 약속도 정성껏 지켜주는 사람. 그런 친구는 신뢰를 넘어 위안이 됩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은 늙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시간을 비워뒀어라는 진심을 보여준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김지숙 씨는 75세입니다. 그녀는 20년 전 마트에서 일할 때 만난 친구 이복자 씨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점심을 함께합니다. 둘 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은 외지에 있어 소식을 들을 길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약속이지만 지금은 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복자랑의 약속은 병원 예약보다 중요해요. 그날이 되면 전날부터 잠이 설쳐요. 옷도 챙기고 메뉴도 미리 생각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항상 시간 맞춰 나타나요. 반대로 김 씨는 몇 년 전 또 다른 지인과의 약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 10분 전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쯤 약속이 깨졌을 땐 김 씨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쁜 거고 나는 그냥 심심한 노인네였던 거죠. 그렇게 인연은 끝났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늦게 생긴 인연이어도 작고 단순한 약속도 성실히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늙어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허름한 몸보다 더 아픈 건 나를 대하는 가벼운 태도입니다. 늙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나와의 약속이 가벼웠다는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은 노인을 점점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고립이고 결국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65세 이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아닌가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은 곧 삶의 동력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약속을 미루지 않고 지켜주고 바쁘단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만약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이란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는 단 한 번의 약속 지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켜낸 작은 신뢰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단 한 사람을.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다섯 번째 친구는 혼자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내가 혼자일 때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깊을 때 조용히 문을 두드려 줍니다.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끝자락이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 그 적막함입니다. 낮에는 소음 속에 묻히지만 해가 지고 방 안에 불을 켤 때 비로소 나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고 싶고 문자가 울리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각자의 삶에 갇혀 나의 존재를 잠시 잊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지내? 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 노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된 시간이 벌써 12년째입니다. 자식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어 명절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설날 당일에 전화를 기다리며 전기장판을 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 김말순 씨가 떡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어제 혼자셨죠?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나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말순 씨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먼저 찾아와주는 그 발걸음 하나가 며칠치의 우울을 날려줘요. 노년의 외로움은 표현되지 않는 순간에 깊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그 조용한 고립은 점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용하네? 한번 얼굴 보자는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고맙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반면 젊었을 때는 잘 어울리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남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만 더 선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라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삶을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늙어서는 그런 친구 한 명이 곧 가족이고 희망이고 의미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병원 예약날을 기다리고 약국 영업시간을 기다리고 가끔은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예상치 못한 친구의 방문이 끼어들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냥 와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얼굴 한번 보러 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삶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내가 조용할 때 기척을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은 기억 속에 찾아오지 않고 현실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막을 수 없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만히 곁에 있어주면 그 외로움은 견딜 만한 그늘이 됩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나를 조용히 찾아와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늙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온기입니다.